텔렉시 농업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 영농 교육을 산채에 관련해서 오늘 주제 발표를 하게 된 강원도 농업기술원 산채연구소 산채연구팀장 김세원 연구사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온 국민이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장기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 농업 부분도 마찬가지 상당히 힘든 여건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산채 같은 경우에는 기능성도 뛰어나고 유망 소득 작물로 아직까지도 상당히 그러한 여파에 극복해서 수익이 되는 작물로 많은 농가들한테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저희 연구소에서 개발된 산채 개발 작물 및 재배 기술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순서는 곰치를 비롯해서 산마늘, 누게스마, 어수리, 땅두릅, 두릅, 이고들빼기 등 최근에 주요 부각되고 있는 중요 작물을 위주로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산채의 어떤 기본 동향이나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면 여러분 많이 보시는 슬라이드입니다. 산채의 정의는 새순을 이용하는 산채, 뭐 두릅이나 음나무, 누게스마 다 해당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잎을 이용하는 산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뿌리를 이용하는 몇 가지 산채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더덕, 도라지가 해당되겠습니다. 그 외에 잎하고 뿌리를 모두 먹는 산채들이 있는데요. 뭐 냉이나 고들빼기, 민들레 같은 산채들이 있습니다. 보통 전체류로 같이 한꺼번에 먹는 그 산채 종류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잎을 차지하는 산채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되고요. 최근의 재배 현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통계 자료가 최근 통계가 아직 나오진 않았는데 재배 면적상으로 보면 산림청에서 그 파악한 거로는 한 12,000헥타르 정도가 전국에서 재배되고 있고요. 산림청 통계로 그 생산액을 보면 전국에 한 4,700억 원 정도를 차지합니다. 그 중에서 강원도가 한 1,600억인데 이게 작년도 거의 뭐 대동한 것 같더라고요. 근데 다만 전국 통계가 최근 통계를 지금 제가 명시를 못했는데요. 작년에 전국적으로는 조금 줄었습니다. 이 코로나 여파가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저희 강원도는 그대로 유지했기 때문에 실제로는 저희가 한 42% 정도로 오히려 전국적인 점유율은 상대적으로 좀 오른 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전체 작물들이 저 남부지방과 저희 같은 그 지대가 높은 고랭지 위주의 그 강원도하고는 상당히 많은 차이를 보이는데요. 그 각 순위별로 보면은 강원도는 뭐 더덕, 도라지 이제 제일 큰 순위를 차지합니다. 그 외에 산마늘과 곤드레, 그 다음에 취나물, 고사리, 두릅 순이고요. 저 전라남도 같은 경우에는 취나물 원래 주산지인데 최근에 와서는 곤드레가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상북도는 울릉도를 위주로 해서 눈갱스마가 최근에 와서 오히려 부각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경상남도는 참나물이 독특하게도 상당히 많이 재배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는 고창, 순창 지역에서 두릅이 많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이 고사리 같은 경우에는 강원도가 뭐 산림도 많고 굉장히 주력 작목일 거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지만 사실은 고사리는 그 양지성 식물이고 그 다음에 그 따뜻한 지역에서 오히려 서식이 더 잘 되기 때문에 냉해 위협이 있다 보니 오히려 남부지방이 더 주산지로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재배 면적을 살펴보면 더덕, 취나물, 음나무, 곤드레, 산마늘, 도라지, 두릅 등이 강원도에서 제일 많이 재배가 되고 있고요. 이 전체 항목이 한 92%를 차지하기 때문에 나머지 이제 다른 작물들을 다 합해도 한 8%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그 전체 재배 면적에서 특정한 그 품목이 위주로 해서 생산 유통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태백은 뭐 어떤 지역 여건상 많은 면적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곰치나 산마늘, 특히나 일부 농가들 이제 어수리도 재배하고 계신데요. 상당히 특구로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원도 내에서 아마 곰치를 가장 잘 재배하는 곳이 어디냐라고 얘기하면 뭐 태백을 둘째로 꼽으면 서로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곰치하고 산마늘은 품질도 우수하고 상당히 그 장목반단으로 잘 운영이 돼서 아주
그 좋은 상품들을 생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 지역의 그 생산 그 현황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충남 논산 양촌면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상당히 우리 그 남부 그 중남부 인항에서는 그 곰치를 가지고 주력품으로 생산하는 곳인데요. 시설 구조는 수막하우스에 3중 비닐하우스를 설치해서 억제작형과 촉생작형을 조합을 해서 거의 여기도 1년 내내 거의 생산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저희 강원도 같이 이제 추운 지역하고는 다르게 어떻게 보면 좀 그 시장 규모를 도매 시장이나 이런 데서는 상당히 이미지를 구축하고 있는 그 지역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양초는 원래 이제 머위를 또 많이 하던 곳이에요. 그래서 곰치하고 더불어서 머위 두 가지를 그, 그 동계 그 전략적인 어떤 생산 장목으로 그 특산화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 재배 방식은 곰치하고 동일하게 억지작형과 촉성작형을 통해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머위 같은 경우는 잎하고 머위대를 이제 구분해 생산하게 되고요. 시기에 따라서는 상당히 비싼 가격으로 도매시장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취나물인데요. 취나물 같은 게 대표적인 취나물이 참치가 되겠습니다. 참치는 국내 그 생산 동향을 보면 오히려 강원도가 참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많이 재배가 되어 있지는 않고요. 저 남부지방 경남의 하동, 전라남도의 고흥, 그다음에 대표적인 생산지가 충남의 부여군이 되겠습니다. 부여군 남면하고 규안면 지역인데요. 전국에서 한 17% 정도의 생산 면적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30억 원 정도를 생산하고 있는데 여기도 이제 비가림 2중 혹은 3중 하우스 비닐하우스에 수막하우스를 설치해서 여기도 작형 조합하고 1년 내내 생산을 하는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출하 단가는 4kg에 한 9,000원에서 13,000원 정도 비싼 가격은 아닌데 저희 같이 이제 쌈용으로 그러니까 어떤 일정한 형태의 크기를 일정하게 그 규격품을 수확하는 저희하고는 약간 좀 생산 방식이 좀 다르고요. 여기 같은 게 이제 나물용으로 보통 이제 생산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농협이나 이런 데하고도 연계해서 상당히 그 지역에서 많은 지원을 받고 장목반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고들빼기 같은 경우에는 그 전북 고창 지역이 주산지인데요. 뭐 우리나라에서 이 고들빼기 주산지를 딱 꼽으라면 여기밖에 거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보편화된 작물은 아닙니다. 한동안 저희 강원도 춘천에서도 시설하우스를 많이 하기 때문에 거기서 그 겨울에 동계 일부 이제 생산을 해서 고소득 얻은 적이 있는데 최근에 와서는 그 재배 면적이 별로 이제 확대가 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고창 지역은 한 110농가가 재배하고 있고요. 한 37헥타르, 여기도 한 30억 원 정도의 이제 소득을 내고 있습니다. 노지에서 일부 생산하고 대부분 생산하고 일부 시설을 생산하는데 그 과체류를 재배하고 나서 여름에 일정 시기에 작기가 노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 시기에 단기간을 이용해서 억제작형으로 생산을 하게 됩니다. 가을에 김장철에 맞춰서 생산하게 되면 상당히 비싼 가격으로 판매가 되고 있어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저희 강원도에서도 이 고들빼기라고 하는 이 경쟁 품목을 가지고 지역에서 특산화를 한번 모색하고 있습니다. 두릅 같은 경우에는 절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북의 순창과 고창 지역이 주산지가 되겠습니다. 아마 요맘때는 조금 이를 것 같고요. 아마 다음 달쯤 되면 촉성 재배를 해서 일부 재배한 품목하고 비슷해서 이 도매 시장에 상당히 많은 물량이 반입되게 됩니다. 그래서 한 450헥타르 상당히 큰 면적으로 이제 생산이 되고 있고요. 노지 재배를 하기도 하고 말의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하우스 안에서 비가림 재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일반 두릅 강원도에서 재배하고 있는 두릅 방식하고는 다르게 거의 밭에서 고추대를 심어 놓듯이 이렇게 어떤 집약농업으로 두릅을 생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격은 이제 변동폭이 시기에 따라 굉장히 다양하게 이루어지는데요. 뭐 10,000원부터 50,000원까지 출하 가격이 다양하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산채류의 그 출하 시기를 보면 엽채류인 경우에는 보통 이제 그 시설 하우스에서 한 3월부터 출하되고 그 다음에 일부 품목에 따라서는 좀 늦게까지 고온기까지 이제 수확이 계속 지연되는 품목들이 있고요. 순채 같은 경우에는
그 아주 그 수확 시기가 제한되게 됩니다. 그래서 눅메스크마 같은 경우에도 한 4월 초순부터 4월 중순이면 거의 이제 수확이 종료가 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그 고사리 같은 경우도 한 5, 6월 달 정도의 순채 특성상 아주 짧은 시기에 수확 시기를 출하 시기를 갖고 있습니다. 그 근처인 더덕이나 도라지를 비롯해서 일부 품목은 봄에도 수확하고 일부는 가을에 추석이나 시기를 맞춰서 출하 시기를 맞춰서 봄 가을에 두 번 출하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도매시장을 최근에 이제 방문해서 조사해 본 결과인데요. 그 실제로 이제 참치 같은 경우엔 다음과 같이 이제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갯기름나물이고요. 땅두릅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저희가 이따 말씀드릴 촉성 재배용 땅두릅 말고 저 남부지방 남해나 이런 데서 따뜻한 쪽에서 올라오는 땅두릅이 도매시장에 상당히 많은 물량이 사실은 출하가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보통 그 부직갱이라고 보통 알려져 있는 섬 쑥부쟁이도 최근에 와서 도매시장에서 소비자들한테 각광을 받고 있기 때문에 많이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대표적인 강원도 대표적인 품목은 곤드레고요. 곤드레 같은 경우는 사실은 도매시장에 많은 양이 유통이 되고 있지는 않아요. 보통 이게 직거래나 상인들 위주로 해서 거래가 되고 있어서 그다음에 눈개승마하고요. 눈개승마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는 도매시장에서 주력 품목으로 이게 자리를 잡고 있는 품목은 아닙니다. 그 일부만 이제 출하가 되고요. 대개는 직거래나 이런 걸로 해서 유통이 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곤달비고요. 곤달비에 대해서도 이따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곤달비는 곰치하고는 전혀 성격이 다른 식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곤달비에 대한 잘못된 상식들이 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곤달비는 저기 그 흑산도나 가고도라고 하는 섬지방에서 나오는 그 지역의 고유한 자생식물입니다. 그것들이 지금 내륙 쪽에 일부 유통이 되고 있는데요. 최근에 와서 충북 진천이나 여주에서 생산물이 나오고 있고, 저희 강원도에서는 주산지가 형성이 되어 있지 않다가 최근에 와서 날씨가 좀 따뜻한 저희 고성 지역, 동해안 고성 지역에서 지역 활력화 사업으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곰치 같은 경우고요. 그다음에 이제 울릉도가 되겠습니다. 울릉 산마늘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도매시장에서 저희 강원도 내륙종 산마늘 같은 경우에는 유통되는 경우는 거의 확인할 수가 없었고요. 주로 이제 울릉 산마늘만이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양양에서 그 올라온 그 두루 저기 그 음나무가 되겠습니다. 음나무 같은 경우에는 양양 군의 이제 개별 농가에서 품종을 가시 없는 음나무 품종이 있어서 최근에 와서 그 보급 면적이나 생산량이 좀 확대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태백에서도 음나무 많이 재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산채를 생산하는 데 있어 가지고 가장 이제 문제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종자 수급 문제인데요. 이거 해마다 어떤 기상 여건이나 생산 조건에 따라서 그 이 야생 종자를 이제 채취 유통하는 경우도 있지만 자가생산 경우가 이제 대부분인데, 이 종자 생산량이 굉장히 불균일합니다. 그 기후 여건이나 이런 거에서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래서 어떤 애에 따라서는 결실률이나 발화율이 굉장히 낮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수량과 품질이 사실 유통하는 그 생산 유통하는 그 종자마다 굉장히 불균일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산채 종자 같은 경우는 전문적으로 이 종묘상에서 취급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일부 그 종묘상이 그 전문적으로 이 산채 종자 같은 거를 약초 포함해서 같이 유통시키는 경우가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량 판매할 경우에 상당히 높은 가격으로 이 공급 가격이 형성이 되고 있고요. 실제로 저희가 흑산도 곤달비 같은 경우에는 뭐 지상 곤달비라고 호칭하기도 합니다. 이게 남부지방에서 자생하는 식물인데요. 저희가 한 70만 원까지도 키로당 거래되는 경우가 있는데 상당히 비싼 가격이죠. 곤달비 종자를 뭐 많이 맺을 수 있으면 아마 이거 자체도 소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돈의 이 전체 이 전문적으로 곤달비 종자만 생산해서 판매하는 분은 전국적으로 한 농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와서 저희 강원도에서 저희 기술원에서도 그렇고 이 흑산도 곤달비 같은 경우는 종자 채종량을 어떻게든 늘려보기 위한 노력을 계속 하고 있고요. 그래서 보급 면적을 확대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곰치 같은 경우에
그 작년에 저희 연구소에서 한 60만 원, 70만 원 정도 키로당 이제 구입을 했는데 실제로 업체를 통하면 한 100만 원까지도 호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농가에서는 보통 한 30만 원 정도 보통 일반적으로 거래되고요. 곤드레 같은 경우에는 농가에서 한 15만 원 정도면 이제 구입할 수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기상 여건에 따라서는 한 40만 원까지 막 호가하기도 합니다. 어수리 같은 경우는 그 보통 이제 굉장히 이제 이게 발화도 어렵고 어렵기 때문에 보통 이제 종자 자체를 구하기도 어렵고 실제로 종자의 품질을 사실 담보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연 채취된 종자 같은 경우에 저희가 최근 조사해 본 결과 한 1리터에 한 17만 원 정도 거래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뭐 3만 원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상당히 비쌌어요. 그런데 지금은 워낙 재배 농가도 많고 체중량도 많기 때문에 실제로 농가에서 거래되는 거는 한 20만 원 미만, 실제로 뭐 한 10만 원대까지도 떨어져서 거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전문 종묘 회사를 저희가 그 알아본 결과 정적으로 아마 여러분들 홈페이지 확인해 보시면 이런 정보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농이라는 회사가 있고요. 그다음 아람종묘라는 전문 회사가 있습니다. 저희 강원도에서는 화천에 있는 화천 산약초라고 하는 업체에서 이런 다양한 산약초 종자들을 때로는 주문 생산하거나 인터넷에서 조금씩 소량 판매를 하거나 하는 이런 걸 구입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실제 저희가 이제 산채 유통 가격들을 전반적으로 한번 조사해 볼 건데 이 표는 한번 필요하시면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 시세는 그 해마다 이제 많은 변동이 있을 것 같아요. 예. 곰치하고 곤달비에 대해서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태백곰치는 그 줄기에 이게 날개가 달려 있는 아주 독특한 형태를 갖고 있는데요. 태백에서는 지리적 표시제로 인정이 돼서 우리 태백에 나오는 곰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품질도 균일하고 우수한 품종으로 전국 소비자들에게 많은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여기 지금 제주 수입종이라는 것도 저희가 이제 연구소에서 유전자 수집에 제주도에서 직접 가지고 왔는데 아주 독특한 특성을 좀 갖고 있는 계통입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흔히 한대리곰치라고 알고 있는 계통이 있는데 아마 이 계통과 뭐 제주 수입종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유형 관계가 가깝지 않나 생각합니다. 굉장히 약간 좀 억세고 그다음에 쓴맛도 강하고 하는 특성을 보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곤달비라는 건데요. 이게 가고도에서 가져온 이제 원종 곤달비입니다. 직접 저희가 이제 그 섬 지역에 들어가서 수집을 해왔던 재료인데 저희가 알고 있는 기존의 그 곤달비라고 하면 보통 양구 곤달비, 둔내 곤달비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양구나 둔내에서 재배되는 곤달비는 사실 곰치에 더 가깝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곤달비가 약간 좀 그 이름에 와전이 돼서 이제 붙여진 이름이고요. 사실은 이제 곰치의 한 계통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실제 곤달비는 전혀 생김새나 형태나 특성들이 좀 다른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실제로 저희가 그 논문에서 발표된 보고된 자료를 보면 여기 그 남부 지방에 그 이 스테노세팔라라고 하는 리굴라리아 스테노세팔라라고 하는 이 곤달비는 흑산도, 가고도라고 하는 어떤 섬 지방에만 다 서식하고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륙 쪽에서는 곤달비라는 식물이 자생하는 게 관찰되지 않고요. 아마 이게 관찰된다고 하면 섬 지역에 있는 것이 아마 이제 내륙 쪽으로 좀 퍼져서 생긴 문제 아닌가, 유통 확산돼서 생긴 문제 아닌가 싶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지금 양구 곤달비, 둔대 곤달비는 어떤 특이한 특성들을 갖고 있는 것들이 아마 이런 종강 교잡을 통해서 새로 발현된 하나의 자원 형태가 아닌가 저희가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아직까지 좀 더 연구 검토가 좀 필요한 부분이긴 합니다. 과거에는 사실 그 양구 곤달비 기준으로 종자가 안 맺힌다라는 게 일반적이었는데 사실 원래 오리지널 곤달비는 상당히 종자가 잘 맺힙니다.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잎 모양은 뭐 둥근 원형을 갖고 있는 곰치, 그 다음에 이 방패형 모양을 갖고 있는 거는 실제로 곤달비의 이 옆형은 이 약간 이제 방패형 모양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설상화라고 봤던 이 노란 꽃잎이 보통 곰치 같은 경우는 5개에서 8개를 맺는 게 일반적인데요. 이 실제 곤달비는 이게 약간 이제 뭐 실제로 3개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3개보다 훨씬 더 적은 경우도 있다. 한두 개만 있는 경우도 있고 약간 이제 꽃 모양이 부정형의 형태를 갖고 있는 그런 경우가 많이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제가 이제 과거에 양구의 곰치, 양구 곤달비 이런 얘기를 통해서 이게 곰치냐 곤달비냐라는 논의가 많이 있었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양구
그 곤달비라고 보통 칭하는 거는 곰치가 맞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곰치하고 곤달비는 물론 다 종자가 맺히기 때문에 종자 번식이 가능하고요. 때는 분주 번식도 가능합니다. 곰치의 형태이고요. 뭐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제 화형이 있고 여기에 이제 노랗게 그 설상화가 이제 맺히게 됩니다. 그다음에 여기 아랫 부분에 보시는 그 뿌리 부분에 그 어떤 양분이나 이런 것들을 저장할 수 있는 단축경이 형성이 되는데 이 단축경을 분주함으로 해서 식물체를 영양체를 번식시킬 수가 있습니다. 곤달비의 형태고요. 실제로 이제 저희가 그 산림청에서 제시하고 있는 그 식물의 형태학적 특성들을 나타내는 것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화형도 굉장히 길게 뻗어져 있고 전혀 약간 좀 이게 좀 다른 형태를 띠게 돼요. 그다음에 요 그 이 심저라고 하는데요. 이파리 요 사이의 부분이 이게 약간 동그랗게 돼 있는 부분은 곰치, 그다음에 이게 뾰족하게 돼 있는 부분은 그 곤달비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 그림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에 곤달비하고 곰치 부분에 요 부분이 이제 둥글게 돼 있는 부분이야. 이게 이제 V자를 뾰족하게 바로 이제 각을 져서 갈라지게 되느냐라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저희가 원종 곤달비를 보면 아마 여러분도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줄기 부분의 연맥을 줄기 부분을 이렇게 만져보면 굉장히 뾰족하게 홈이 나 있는 거는 곰치. 그 다음에 약간 이제 홈이 없이 둥글게 되어 있는 거는 곤달비라는 건데 이거는 그대로 오리지널 곤달비라고 보통 하는 거에도 적용이 되고요. 실제 곤달비를 저희 대량으로 생산해서 번식하는 농가들이 있습니다. 뭐 광 조건이나 온도 조건은 사실은 이제 곰치하고 크게 차이가 있지 않지만 다만 이제 곰치보다는 좀 더 그 온도의 범위나 그다음에 광의 범위가 좀 더 그 덜 민감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곰치만큼 고온 장애가 심하게 나타나지 이 곰치 같은 경우 곰치하고 곤달비의 차이점은 뭐 거의 대동소이할 텐데 이 실제 온도 범위는 이제 곰치 같은 경우에 18에서 한 22도씨 그다음에 이제 그 차광률은 한 400kcal 정도 돼서 한 50% 정도의 차광망의 최적의 조건이 되겠고요. 실제로 종자를 채종을 목적으로 할 경우에는 한 30% 차광 재배를 할 경우가 오히려 결실률이 높게 나타납니다. 종자는 9월에서 10월경에 그 꼬투리가 이제 일부 벌어지기 시작할 때 이제 시종을 하게 되고요. 종자는 한 5도씨에서 건조 상태로 이제 보관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전처리는 파종 전에 그 일부 이제 침종을 해서 4도씨에서 한 115일에서 한 20일, 3주 정도 저온 보관하면 실제로 어느 정도 휴면 처리가 이루어진다고 봐지고요. 실제 저희가 노지에다 직파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트레이에다가 최근에는 파종을 해서 육묘식을 하는 게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마른 종자를 보관하고 그다음에 이제 수분 냉장 처리를 하고 발화 직전에 이제 약간 이제 젖어 있는 상태인데 실제로 이런 과정보다는 최근에 와서는 저희 같은 경우에 보면 이제 가을에 마른 종자를 트레이에다 바로 파종을 합니다. 파종을 하고 그 트레이에 물을 흠뻑 젖힌 다음에 아예 그냥 야적을 해요. 일반 밖에 저온주장거에 굳이 넣지 않더라도 겨울에 이제 온도가 떨어지는 거를 이용을 해서 야적을 쌓아놓고 비닐을 덮어둡니다. 마르지 않도록. 그렇게 하다가 보통 저희가 한 3월쯤 돼서 이제 그 어느 정도 휴면이 끝났다고 보면 온실이나 그 비닐하우스 안에 온실 안에다가 자리를 옮겨서 발화를 시키게 됩니다. 발화의 최적 온도는 한 15에서 20도씨 사이가 되겠습니다. 물론 이 온도가 넘어가면 현재 이제 발화율이 떨어지는 게 이 곰치 특성이고요. 실제 이제 곰치를 트레이에다 육묘했을 때 모습입니다. 뭐 과거에 이제 상자에다 파종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 묘가 균일하게 좀 생산하기 위해서는 일반 트레이에다가 보통 하는 게 가장 일반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폭이나 분주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보통 이제 심은 지 이제 몇 년 된 곰치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제 그 장애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일정하게 이제 원 모주가 썩으면서 생기는 그 병해충도 이제 발생하게 되고요. 그래서 한 3년 정도 이상 재배가 됐을 때 분주를 해서 갈라가지고 재배를 하게 되는데요. 문제는 이제 분주를 하면 큰 장점은
종자 번식하고 다르게 굉장히 균일한 그 생육 상태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보통 종자로 번식을 했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그 종간 어떤 그 형질들이 섞이기 때문에 불균일한 개체들이 많이 섞이게 되는데, 영양체 번식은 굉장히 균일한 개체들을 이제 수확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가을에 하기도 하고요. 뭐 해빙 직후에 좀 빠를수록 좋습니다. 이른 봄에 그 묘가 지상부로 이제 발현되기 전에 그때 이제 실시하게 됩니다. 차광 조건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보통 이제 한 50% 정도를 이제 곰치에서는 가장 적정하다고 보고요. 그때가 이제 가장 수량이 높게 나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체종할 경우에는 그거보다는 햇빛이 좀 더 들어와야지만 결실률이나 이런 것들이 높아지게 됩니다. 보통 이제 그 관수 같은 경우에는 항상 이게 촉촉하고, 이게 그 뿌리 특성상 이 곰치는 산소 호흡이나 수분에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한 75%의 수분 함량을 갖고 있는 토양에서 가장 그 생육이 양호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여름하고 가을에는 이제 그 뭐 장마철이나 이런 것들을 사실 피해서 약간 건조하게 관리하는데, 그거 한 65%, 보통 이 65%, 70% 정도 되는 게 저희가 이제 뭐 기계로 찍지 않고 손으로 달관한다 그러면 어느 정도냐면요, 흙을 딱 손에다 움켜쥐고 딱 짰을 때 손가락 사이사이가 약간 습기가 묻어나오는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미 농가분들은 이 화학비료를 줬을 때 어떤 폐해가 어떤 건지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권장하는 방법은 유기물 위주의 시비 방법을 일단 권장해 드리고요. 부득이하게 이제 화학비료를 쓸 때는 수확이 어느 정도 다 끝난 이후에 여름에 생육 관리를 하기 위해서 뭐 그 강우 조건이나 이런 걸 맞춰서 화학비료를 일부 이제 시비할 수는 있습니다. 몇 년 전인가 그 저희가 태백에서 생리장애가 있어가지고 한번 온 적이 있었는데, 그때 가장 중요한 생리장애 문제는 유박비료의 사용 문제입니다. 미부숙탭이나 유박비료를 잘못 썼을 경우에 잎이 아마 오골오골 말리는 증세들을 일부 농가분들 지금 확인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거는 이제 가스장애인데, 되게 초기에 가스장애가 나다가 일정하게 시간이 지나면 그 피해 양상이 사라지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 이유는 이제 가스가 다 날아가 버렸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이 유박비료 같은 경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유박비료보다는 잘 썩은 퇴비를 어떻게 보면 그 겨울이나 그다음에 수확 그 생육 전에 이른 봄이나 한 겨울에 미리 이제 살포해 두는 게 훨씬 더 효과가 좋다라고 이제 판단이 됩니다. 수확은 가능하면 이 곰치 같은 경우에 빠른 시간에 예냉을 하고 규격 포장 작업을 해서 유통을 하는 게 바람직하고요. 뭐 조기 재배를 하기 위해서 가온을 하시는 분들도 일부 있는데, 아마 여기 태백에서는 보기 힘들 것 같습니다. 근데 되게 저기 양구나 이런 데서는 하우스 안에 가온 재배를 통해서 한 2월이나 3월부터 바로 수확이 이루어지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곰치 같은 경우에 그 저희가 이제 그 피해 실태 조사나 원인 규명을 해본 결과 잘록병 피해, 그다음에 전문이병이 있고요, 흰가루병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해충 같은 경우에는 이 명나방이라 해서 겨울을 지나면서 아마 여러분들 종자 최종 그 수확기를 보면 줄기 사이사이에 아니면 그 꼬투리에 구멍이 뽕뽕 뚫려 있는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글로 이제 애벌레가 파고 들어가서 줄기를 타고 내려가서 이 밑에 단축경까지, 여기서 이제 겨울을 나게 되는데요. 이걸 잘라보면 나방이 하나씩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가을쯤에 어느 정도 이런 명나방을 방지하기 위해서 조금 이제 살충제나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종자 결실량하고도 상당히 밀접하게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다음에 입마리 나방이 발견이 되고요. 그러면 달팽이 피해가 일부 이제 확인되는 게 있습니다. 뭐 친환경 자재나 이런 것 중에는 달팽이빈 같은 건 이제 막을 수 있는 그 기피제가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전에 여기 태백에서도 이 문제 때문에 한번 질의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메뚜기 피해인데요. 긴 날개 미뜨리 메뚜기라고 해서 사실 이건 방지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완전히 이동성이 좋기 때문에 약을 치면 바로 그 장소로 옮겨갔다가 다시 이제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마 무슨인가요? 우리 최근에 아마 이게 요 비슷하게 적용할 수 있는 약제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벌레인가요? 그 외래 해충에 쓰는 그 벌레약인데 그걸 적용하시면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미수태비 문제, 그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유박 문제가 사실은 농가들이 보통 장애 난다고 생리장애 표장에 가면 제일 그 많은 요인 중에 하나가 이 유박 문제입니다. 유박 잘못 사용해서 생기는 문제들이 많이 있고요. 뭐 과다 수확이나 미생물제 뭐 문제도 일부 이제 농가들 중에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토양을 이제 곰치를 오랫동안 연작을 하면서 어떻게 이 포장을 개량할 것인가라는 거를 많은 고민을 해본 적이 있는데요. 실제로 이제 가장 그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볏짚 같은 경우에 300평에 한 1톤 정도 집어넣어서 실제로 그게 이제 겉에 로타리가 되는 게 아니고 포크레인 이런 걸로 완전히 밑에까지 들어가서 그 정지 작업이 이 심토 반전이 이루어야지만 그 토양 개량 효과가 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저희한테는 가장 이제 그 적합한 방법이 아닌가 싶은데 아마 농가들이 이게 실천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같은 그 하우스나 이런 데서 계속 곰치를 재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아까 제가 곤달비는 좀 얘기 드렸는데 뭐 곤달비는 아직까지 강원도에서 뭐 주력 품목으로 부각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최근에 와서 지금 타 지역에서 일부 이제 이 눈꽃 곤달비라는 이름으로 해가지고 곤달비 시장을 사실 이제 도전을 지금 하고 있는 단계고요. 심지어 그 저는 사실 곰치가 저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향기도 좋고 우리 강원도의 어떤 기후 특성에는 맞는 품목이기 때문에 또 그런데 사실 최근에 와서 이 곤달비에 대한 소비자 기여도가 의외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 도심지 소비자 왜냐하면 이 젊은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 쓴맛보다 이 곤달비의 부드러운 맛을 좋아해서 그래서 뭐 곰치를 재배하실 수데 있어서 영양이 가장 뛰어난 이 태백 지역이기 때문에 만약에라도 이제 곤달비에 대해서 혹시 이제 그 곰치하고 같이 동시 생산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면 뭐 한번 도전해 볼 수 있는 그런 품목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실제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규격이나 시장 동향들을 한번 조사해 봤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이제 병해충도 상대적으로 이제 좀 적게 나타나긴 합니다. 근데 일부 이제 시장에서 유통되는 이런 품목들을 보면 뭐 어떤 병해충 문제나 이런 거에 있어서만 조금 관리를 기울여 주시면 좋은 상품을 생산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제 곰치 같은 경우에도 그 태백 지역이라 하더라도 여름에 이제 고온기가 되면 생육이 상당히 좀 장애를 입죠. 그래서 그 시기에 어떻게 보면 이 곤달비 같은 품목들이 이 틈새 시장으로 조금 같이 재배될 수만 있으면 어떻게 보면 곰치 시장을 오히려 더 상승 효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좀 생각도 좀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강원도에서 그 곤달비 재배해 본 결과 뭐 여주나 진천 지역 등 타 지역에서 나온 그 유통되고 있는 곤달비보다 상당히 품질도 좋고요. 좋은 가격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생략하겠습니다. 자, 산마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마늘도 뭐 태백 지역이 굉장히 아주 주력으로 삼고 있는 품목인데요. 뭐 산마늘은 사실 일본에서도 일부 이제 재배가 되고 있는 품목이고요. 최근에 와서 저희가 이제 이파리만 먹는 게 아니고 보통 이게 줄기명이냐 잎명이냐라는 걸로 해서 실제로 이제 이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좀 차별성을 갖습니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 아랫부분 하단 부위까지도 전부 먹는 그 한 뿌리 산마늘, 한 뿌리 명이라는 어떤 개념으로 이 유통이 되고 있는데 저희도 실제로 이 산마늘이 생산 기간이 너무 길기 때문에 이걸 인위적인 환경 하에서 단기간에 그 뿌리채 같이 먹는 잎편까지 같이 먹을 수 있는 그런 산마늘을 한번 생산하면 어떨까 하고 저희 자체적으로 지금 연구를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산마늘은 오대산종과 울릉종이 있고요. 뭐 울릉종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근데 최근에 와서 이 오대산종 산마늘이 사실은 좀 이 식물과는 다르다, 울릉종과는 다르다라는 어떤 장점이 부각돼서 유통이 확대되면 좋겠는데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정체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소비자들한테 이 오대산종, 그 내륙종 산마늘에 대한 좀 인식이 좀 그 홍보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뭐 사마늘은 워낙 종지 번식이 잘 되기 때문에요. 문제 없이 뭐 파종하고 하는데 뭐 어려움이 없습니다. 다만 이제 분구를 하는 경우는 이게 종자가 파종하고 나서 실제로 이게 어느 정도 이제 성묘가 되고 수확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실제로는 가을에 이제 분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분구면은 바로 이듬해 이제 수확까지도 가능할 수 있을 정도로 생이 크기 때문에 가능하고요. 다만 그리고 또 한 가지 종자 번식에서 가장 문제점은 보통 9월 달 넘어서 파종이 이루어지면 발화가 거의 안 된다는 게 일반화된 이제 상식입니다. 근데 저희가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이 종자의 명확한 생리 기작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로 여름에 일찍 파종을 하면 가장 이제 양호합니다. 종자를 수확하고 나서 뭐 오랜 시간 보관하지 않고 바로 파종하면 되고요. 다만 이 종자가 너무 바짝 말라 있으면 이거 역시도 발화율에 현저히 영향을 미칩니다. 그 이듬해 이제 발화가 되는 거죠. 내년이 아니고. 그래서 보통은 이제 그 8월 말 이전까지는 파종을 완료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저희 권장하고 있습니다. 실제 월동적인 근경 모습이고요. 분구가 이제 본 형태처럼 이루어지게 됩니다. 노지에서 보통 육묘하는 게 일반적인데 최근에 와서는 이게 파종 상자에다가 육묘를 하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최근에 이 병해충으로 의해서 이 묘가 이제 많이 죽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격리를 하기 위해서 파종 상자에다 육묘를 하기도 하고요. 또한 장기간 육묘 기간이 이제 워낙 길다 보니까 실제로 묘로서 종자를 파종해서 묘를 얻기까지는 한 3년 가까운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파종 상자를 이용하는 경우도 최근에서는 이제 확대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가 실제로 이걸 보통 이게 조파를 하는 게 일반적인데 줄뿌림을 하면 이게 아주 작은 종자들이 섞이게 돼요. 작은 뿌리 그 종군들이. 그래서 이 균일하지 못한데 보통 저희가 이제 약간 이제 실험적으로 한번 전파를 해보면 상당히 균일한 묘도를 이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여기 전파를 했을 때 성묘도를 상당히 양호하게 규격묘를 얻을 수가 있고요. 근데 이건 사실 아직까지 기계적으로 제가 뭐 파종기나 이런 걸로 좀 파종을 해서 기계화할 수 있으면 좋은데 아직까지 그 단계까지는 제가 연구가 좀 진척이 안 됐습니다. 인삼 파종기를 한번 좀 개량을 해서 한번 써보려고 했는데 이게 좀 기계 뭐 간격이나 이런 것도 좀 안 맞아가지고요. 뭐 근데 조금만 개량을 하면 뭐 3만 원에서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포장해서 이게 사실은 3만 원을 식재하고 나면 이게 생육이 워낙 더딘 식물이다 보니까 지상부를 관리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그 잡초 관리나 수분 관리를 위해서 이게 수피를 피복하거나 아니면 왕겨를 피복하거나 그다음에 볏짚을 피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상당히 볏짚 같은 경우에 저희가 실제로 해보면 상당히 효과가 있고요. 이 볏짚 자체가 나중에 다 썩어서 어떤 퇴비화 기능도 있고 장애가 나지 않는데 왕겨 같은 경우에는 일부 좀 이게 생리 장애를 약간 좀 유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 이제 포기 나누기는 정식하고 나서 한 4, 5년 지나서 너무 이제 포기당 줄기수가 많아질 경우에 사실은 그 이상 4, 5년이 지난 다음부터는 수확량이 더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예 그냥 전부 캐내서 거기서 일부 분구를 해가지고 다시 이제 그 포기수를 늘리고 면적을 늘리는 그런 과정이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보통 가을에 하는 것을 보통 저희가 권장을 합니다. 사마늘 같은 경우에 뭐 다양한 그 재배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당연히 차강을 해야 되기 때문에 5대 산종 같은 경우에 저기 그 홍천 내면 같은 데서도 일부 이제 재배하는 포장인데요. 뭐 하우스에 차강망을 씌워서 재배하는 경우, 그다음에 오미자 터널 안에다가 이렇게 재배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건 이제 햇빛 관리나 이런 거에 있어서 약간 좀 이제 주의를 좀 요하는 것 같아요. 약간 전정 노력이나 이런 것도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최근에 와서 이제 산지 재배도 여기 태백도 상당히 많은 분이 이 산지 재배를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에서 재배했을 때 아마 그 임간 재배를 해서 소득이 될 수 있는 가장 우선적인 품목으로 보통 이제 대두되는 게 산마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확은 보통 출원 후에 30에서 한 45일 정도, 한 5월 상순쯤에 이제 수확을 하게 되고요. 어, 지금 보통 이파리 부분만 수확을 하는 인명이가 있고 줄기명이가 있는데, 인명이는 사실은 그 농가들 입장에서는 너무 노동력도 많이 들고 이 가격이 사실은 그 노동력에 비해서 많이 이제 보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최근에 와서는 이게 줄기명이로 수확해서 납품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이 상인분들은 이제 줄기가 기계 붙어 있는 거를 이제 원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거의 두 가지 형태로 실제로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상자 재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실제로 이제 산마늘은 어떤 휴면이라는 과정을 거치면 온도 조건이나 습도 조건만 맞춰주면 한겨울에도 충분히 생산이 가능하다라는 게 일반적인 그 상식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실제로 이제 그 이 농가들 중에는 이 부분을 고려해서 아예 그냥 11월 달에 그 상자에다 심어져 있는 이 그 트레이 상자를 하우스나 그 온도 조절이 가능한 곳으로 옮겨가지고 거기서 가온을 해서 실제로 이게 4월, 5월 달에 수확이 되는 게 아니고 더 빨리 한 뭐 2월 달이면 거의 수확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시도하는 농가들이 일부 있습니다. 이제 조기 작형이 되겠는데요. 축성 작형입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 사실은 이제 출하를 하면 상당히 이제 고가로 납품을 할 수가 있어서 아직까지 이제 보편화된 이제 그 산마늘 재배 방식은 아닌데 아마도 이 산마늘의 그 요구도나 소비자 그 소비 확대가 되면은 충분히 저희 강원도에서도 좀 한번 거론해 볼 필요가 있는 그런 방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실제로 종군을 저장했다가 이거를 상자에다 증적해서 어떤 변온 처리 과정이나 휴면 타파 과정을 겪게 되고, 이거를 그 실제로 이제 저희가 그 상자에다 옮겨서 실제로 그 가온 조건에다가 놓고 하는 그 과정이 되겠습니다. 홍천에서 일부 농가가 이 재배 이 방식을 도입해서 실제로 이제 수확을 하는 분이 있고요. 그다음 이제 수확 후에 이 산마늘을 사실 다른 그 산채들보다 이 상당히 수확 기간이 이제 길게 그 연장이 될 수 있는 품목입니다. 그래서 그 집중 수확 기가 워낙 이제 그 단기간에 몰려 있기 때문에 조금 출하 시기를 조절하기 위해서 그 저장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일까, 이거에 대한 이제 연구가 일부 이루어진 바 있습니다. 그래서 초음파 공기방울 세척을 하거나,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차염선 나트륨, 그 다음 히트쇼크 세척 기술이나 뭐 이런, 사실 제가 이 부분은 뭐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어떤 여러 가지 전처리 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일정 기간 산마늘을 저장을 했다가 유통 기간을 좀 조정할 수 있는, 출하 시기를 조절해서 분산 출하할 수 있는 그게 가능하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병해충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면, 과거에 그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산마늘에 있어서 최고의 문제점은 이 흰비단병이라는 병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그 산마늘 재배하시는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아마 이게 지상부에 멀쩡하게 있다가 한두 개 차가 노랗게 이제 바뀌면 되게 이게 지상부의 입마름병으로 이제 오해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미 뿌리 부분은 전염이 많이 돼 있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밭에서 보시면 이렇게 좁쌀 같은 조그만 균핵들이 이제 확인되고요. 그 다음에 하얗게 어떤 그 비단으로 이게 실처럼 이게 곰팡이가 펴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피해는 굉장히 거의 식물체 전체를, 그 포장 전체에 급격하게 확대가 되기 때문에 이 피해 호소하는 분이 많이 있었는데요. 사실은 지금은 이게 약제가 어느 정도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테부코나졸이라고 하는 그 약제, 그 다음에 플루디옥솔이라는 약제가 개발이 돼서 어느 정도 이제 지금은 조금 어느 정도 이제 방제에 대한 그 경험치나 정보들이 축적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게 그 저희가 종구를 분주할 때도 이게 토양 이 금권에다가 요걸 이제 침지를 해서 처리를 하면 실제로 상당히 효과를 이제 거두는 그런 양상을 보입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와서 이제 이마름병도 이제 그 일부 확인되고 있는데요. 뭐 사실 이마름병 같은 경우에는 뿌리는 사실 죽진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이듬해 그 재생이 되긴 하는데, 이제 고온기에 하고연성과 겹쳐서 나타나기 때문에 이게 그냥 일반적으로 이제 방치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근데 사실 이것도 뭐 약이 선정이 되어 있어요. 최근에 와서 적용약제가 개발이 되어 있고요. 필요에 따라서 이제 방제해서 이듬해 생육 관리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사후 관리를 하시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자주무늬병이고요. 이것도 실제로 산마늘에 뭐 이게 아주 보편적으로 많이 피해를 주는 그 병은 아닌데, 문제는 이게 수확 시기에 발현이 됐을 때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떤 농가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비료를 잘못 줘서 그 안에 그 냉해를 입은 경우도 있고, 비료 잘못 줘서 비료 장애를 입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것들이 그 이파리에 조금 반점이 생기면은 바로 상품성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아마 이 수확 시기에 맞춰서 어느 정도 좀, 근데 이 자주무늬병은 별도의 약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포장의 어떤 생육 관리나 이런 것들을 잘 관리하시면 어느 정도 이제 방제가 이루어진다고 봐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균핵병인데요. 이 균핵병은 흰단병이 지금은 이제 별로 그 피해 양상이 많이 보고가 안 돼 있다면, 균핵병은 굉장히 많은 보고가 이루어집니다. 아마 여러분들 그 산만을 캐보시면 이게 까맣게 이 점박이 물질들이 붙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어떤 분들이 이게 벌레 똥 아니냐 뭐 얘기하는데, 이게 사실 이것도 하나의 균핵입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까 흰비단병하고 다르게 이 흰비단병은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생겨나오기 때문에 이 수확 시기하고 겹치지를 않는데, 이 균핵병 같은 경우에는 그 이른 봄하고 그다음에 늦 가을에도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약간 이제 서늘할 때 이제 발생이 되고요. 어떤 검은색의 부종의 균핵을 실제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아쉬운 거는 이건 아직까지 약이 없어요. 적용약제가 없기 때문에 어차피 이것도 그 흰비단병하고 같은 그 균핵을 발현하는 스클레로티움 그 균사체이기 때문에,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그 흰비단병 약을 적용해서 그냥 방제를 하셔도 뭐 지금 당장은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흰비단병 약제가 이미 PLS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다음에 무름병도 일부 이제 확인이 되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그 살균제가 최근에 요것도 이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핀 곰팡이병, 이것도 약제가 있고요. 까맣게 이게 그 이제 곰팡이들이 이제 피는 건데, 이것도 사실은 뭐 수확 시기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거의 그 종자가 결실 맺는 그 시기에 일부 이제 발현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파 잎벌레입니다. 요것도 이제 약이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 피해를 보신 분들이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한번 발생을 하면 아직 거의 그 산마늘 전체를 초토화시킬 정도로 많이 이제 번성을 하게 되는데요. 뭐 성충이고요. 요것도 약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클로봉에, 그다음에 작은 뿌리 파리인데요. 요거는 사실은 현재 적용약제가 따로 있진 않아요. 근데 이제 저희가 그 농가분들 다니면은 실제로 이제 이른 봄에 이게 그 지상부 병 걸린 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잎이 노랗게 마른다라고 해서 이제 가보면, 이제 심은 지 얼마 안 되는 포장들입니다. 어린 잎들인데 가서 보면 땅을 파보면 이 구데기가 이제 확인이 됩니다. 이제 대개는 그 원인은 아까 제가 유박비료나 이런 거에 사용에 주의를 해야 된다는 이유가 그런 것 때문에 있습니다. 유박비료를 쓰면 이 냄새가 나기 때문에 이 벌레들이 달려들게 돼요. 거기다가 이제 알을 낳게 돼서, 그래서 실제로 그 저희가 이제 농가에서 이걸 당장 급하게 조치하는 방법으로 권장하는 거는, 토양 살충제는 보통 우리가 이 아무 장목에나 이제 보통 이제 밑에다가 쓸 수 있는 어떤 약간 좀 여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밭에서 저희 같은 경우에도 적용하는 방법은 그 뭐 큐라텔이나 뭐 이런 어떤 그 토양 살충제로 기본적으로 일반적으로 쓰는 것들을 위에다가 살짝 그 뿌려가지고 바로 관수를 해줍니다. 그럼 이제 땅 속으로 스며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 벌레들이 다 죽거나 아니면 도망을 가거나 해서 깨끗하게 어느 정도 그 다 사후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 외에 뭐 파존나방,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와서 이 군뱅이 피해도 일부 좀 확인되고 있는데 아마 일반적인 어떤 형태는 아닙니다. 이제 누게스마 또 말씀을 드릴게요. 뭐 누게스마 뭐 잘 알고 계시겠지만, 사실은 누게스마를 저희 강원도에서 도입하게 된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어떤 고소득 작물을 찾는 것보다 고냉지 토사유실 문제 때문에 이 작물을 사실 어떻게 보면 강원도에서 도입을 하게 됐고요. 실제로 많은 면적이, 저희 강원도 현재 한 40헥타르 가까운 면적이 지금 재배가 되고 있습니다. 경사전이나 뭐 태백에서도 뭐 그런 밭이 많지만, 뭐 태백은 상대적으로 뭐 탁수 피해나 이런 게 상대적으로 덜한 이유는 여기 이제 자갈이 많고, 사실은 이제
토심이 얕기 때문에 이제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성토 같은 걸 많이 하는 곳에서는 사실 이 피해가 굉장히 심하게 나타나는데 어떤 경사밭이나 이런 데서 토양을 보존하고 그 지속 가능 농업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부소득도 얻을 수 있는 그런 작물로 이 산나물들을 식재하는 것을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실제 울릉도에서 또 어떤 초등학생이 이런 질문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급경사지 이제 밭농사에서 울릉도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계속 농사를 지을 수 있는가? 그 중에서 이제 이 삼나물이라고 하는 눈개승마에 대해서 언급을 한 바가 있는데 충분히 저희 강원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같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다양한 산채들을 식재를 해서 과연 토사 유실을 막는 어떤 효과가 있을까라고 이제 제가 이제 비교를 해 보았고요. 그 중에서 이 눈개승마는 뿌리가 워낙 발육을 많이 합니다. 이제 세근이 많이 발달을 하고 그래서 실제로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 한번 식재하고 나면 거의 그 반 이제 영구적인 식물이 되겠는데요. 토양을 꽉 묵혀줄 수 있는 이 능력이 워낙 탁월하기 때문에 그 많은 이제 이런 어떤 측면을 검토해서 강원도 내에 이제 유유지나 경사밭 위주로 해서 식재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이 눈개승마를 외국에서 먹는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기 이탈리아에서 일부 이제 확인되고 있고요. 보통은 이제 조경식물이거나 아까 지금 저희가 원하는 어떤 이제 환경 보존 식물 이런 측면에서 일부 이용되는 게 그 지피 녹화용이겠죠. 그런 측면으로 많이 이용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이런 질문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눈개승마라는 그 식물의 이름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게 지금 소비 확대가 좀 덜 되지 않냐 하는데 저도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울릉도에서는 삼나물이라고 하는 어떤 고유한 명칭이 있는데요. 인삼맛, 그다음에 고기맛, 두릅맛 이런 뭐 세 가지 맛이 난다고 하는데 사실은 이제 이 눈개승마라는 이 어원은 이런 겁니다. 그 승마라고 하는 유사한 식물이 있죠. 그러니까 한 되승자인데요. 한 대박의 인삼이라는 뜻입니다. 거기에 이제 개자는 흔하다, 비슷하다라고 해서 개승마라는 이름이 붙었고 여기에 눈이라는 말은 그 누운이라는 말이야. 누운. 그래서 실제로 눈개승마는 일반 다른 식물하고 다르게 이게 활처럼 탄력이 있죠. 그 오뚜기처럼 아무리 비바람이 몰아치는 그 울릉도 섬 지역에서도 서식을 할 수 있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름이 눈개승마라는 어원을 갖고 있습니다. 비슷한 식물로 이제 노로줌도 꽃 모양이 비슷해가지고 혼동하기 쉽고요. 그다음에 미나리 아제비과에는 눈빛 승마라는 게 있습니다. 이름도 굉장히 비슷하죠. 그래서 요거는 그 저희 눈개승마는 장미과 식물입니다. 그다음에 제주도 특산물인 그 한라개승마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승마라는 그 별도의 식물도 있습니다. 그래서 승마하고 이제 비슷하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개승마, 그다음 눈개승마 이렇게 이름이 붙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지금 도내에서는 이제 홍천에서 제일 많이 재배가 되고 있고요. 영월에서 한 7헥타르 정도 되고 있습니다. 횡성 6.8헥타르 정도 되고 있고, 그다음에 화천에 그 대일이라고 화천 그 수변 지역에 한 7헥타르 정도가 이제 식재가 되어 있어요. 물론 이게 뭐 소득작물 개념보다는 이 공원의 그 수질을 보존하기 위해서 조경용 식물로 이제 식재가 되어 있는데 뭐 개인적으로 그 화천에다가 그 우리 그 뭐죠? 산천 축제 같은 거 할 때 이 눈개승마 이거 수확해서 어떤 뭐 이 매운탕이나 이런 거를 좀 육개장 같은 거 같이 제공하면 좋겠다고 한번 제안을 한 바 있는데 뭐 그런 측면에서 아마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국적으로는 한 100헥타르, 저희 강원도가 현재 통계상으로 한 38.3헥타르인데 요거보다는 실제로 통계 잡히지 않은 것도 좀 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타 지역은 경상북도 울릉군, 영양군, 봉화군에서 이제 재배가 되고요. 충남에서는 청양군하고 보령에서 일부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뭐 이게 생산 연차별 동향인데요. 뭐 자료 참고해 주시고요. 생산액은 뭐 계속 지금 그 강원도 같은 경우에 계속 지금 올라가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시장에 유통되고 하는 이런 단계들이 좀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눈개승마가 식물 자체는 재배하고 관리하기도 좋고 한번 심어놓으면 계속 그 밭관리 걱정 없이 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 소비자들한테 인식이 좀 덜 돼서 판매하고 유통하는 데 있어서 좀 애로사항이 있다라고 보통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 그런 부분은
같이 좀 해결해 나가는 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이제 포장해서 실험해 본 결과 한 첫 해 말고 한 2년 차만 돼도 거의 토사유실 90% 이상을 막아냅니다. 그러니까 흙을 꽉 움켜쥘 수 있다는 얘기겠죠. 이 사진을 한번 좀 볼까요? 여기 그 얘기가 없네요. 저기 종묘 생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누계승마는 사실은 뭐 이 좋은 그 양지 바른 좋은 땅에다 식재하는 것보다는 유유지 남는 그 유유지나 경사밭이나 이런데 그다음에 밭 주변에 어떤 취약한 지역 이런 데다가 식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약간 이제 반음지 상태, 서늘한규를 물론 그 햇빛이 강한 곳에서도 이 식물 자체는 뭐 생육하는 데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실제로 순채나 여러 가지 지상부 생육을 보면 약간 음지, 약간 반음지, 나무 그늘 밑이나 이런 데 있는 게 훨씬 더 잘 자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누계승마는 암꽃하고 숫꽃이 나눠져 있고요. 실제 이 종자를 보면 굉장히 먼지가 작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발화시키는 데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이걸 육묘하는 게 상당히 오랜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실제로 누계승마를 육묘를 해서 판매하는 농가들이 최근에 와서 오히려 이걸 좀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묘를 공급하는 데 있어서 이 전문적으로 이게 생산하는 분들도 일부 있고요. 그래서 이 종자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제 파종을 하고 나서 굉장히 물 관리, 그 다음에 복토 관리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광발화성이라서 조금이라도 깊이 묻히거나 하면 이제 발화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파종하고 육묘하는 과정은 그린 것 같습니다. 트레이 파종을 하고 노천에서 저희가 휴면타파를 시키게 됩니다. 한 20일 정도만 휴분 저장이 이루어지면 충분히 발화하는데 문제가 없고요. 발화는 한 20에서 25도씨가 최저온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누계승마를 분포에다 정식하는 문제인데 이게 두둑에다 식재할 때 이렇게 그 높은 두둑에다 식재를 하면 이른 봄에 그 서리빨 피해를 받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저희가 이제 평유 재배를 하거나 아예 고랑 사이에다 식재를 해서 나중에 복토를 하는 거를 오히려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료에 처음에 이제 식재를 하고 나서 이 질소질 비료가 과비하면 생리장애가 많이 나요. 그래서 저희가 그 보통 권장하는 거는 한 질소 한 12kg, 12kg 이내로 주는 게 이제 바람직하다고 저희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그 유기질 비료를 가능하면 그 기비로 많이 주고 추비로 화학 비료를 줄 때도 추비로 주는 게, 그 다음에 소량씩 분시해서 여러 번 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실제 이제 비료 3요소 비료량도 최근에 와서 이제 설정이 되어 있고요. 뭐 친환경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이런 이제 값들이 이제 필요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게 멀칭을 고온기에 이제 이 장애를 받는 경우가 좀 일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약간 좀 주의를 좀 기울일 필요가 있고요. 그 첫 해 이제 식재하고 나서는 한 두세 번 정도 제초를 하고 나면 2년차 이후에는 이게 먼저 우거지기 때문에 뭐 제초가 거의 불필요합니다. 그래서 친환경 재배에 상당히 적합한 식물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고랭지에서 재배하는 게 상당히 품질이 우수한 품질 갖고 있고요. 실제 저희가 남부 지방에 있는 누계승마 생산하는지 가보니까 줄기가 굉장히 가늘고 이게 잎이 빨리 전개가 됩니다. 온도가 올라가면서. 근데 저희 강원도는 순이 발현이 되고 나서 온도가 낮기 때문에 상당히 순이 두껍고 잎 전개가 늦어서 품질이 훨씬 우수하다고 봐집니다. 수확 작업 모습이고요. 실제로 이게 가장 그 그림에 보이는 요 상품 형태가 되겠습니다. 뭐 제초제 피해 양상을 한번 봤는데 사실 누계승마에 토양 처리 제초제를 쓰면 대부분 약해가 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 적합한 약재가 없고요. 어떻게 보면 처음에 초기에는 수작업으로 제초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떤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세요. 녹색하고 적색 계통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뭐가 다르냐 얘기하는데 실제로 아주 파란 거, 아주 빨간 게 있는 반면에 이 색깔이 이렇게 연속 변수로 이렇게 섞여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중간 유전 형태를 띠게 되는데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순수하게 파란 것과 순수하게 빨간 걸 가지고 실제로 이제 수량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이 녹색에서 수량이 좀 더 높게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암수는 어떻게 되느냐라고 이제 제가 이제 비교를 한 바가 있어요. 그래서 암그루하고 수그루를 나눠가지고 실제로 이제 수량 조사를 해봤더니 수그루 쪽에서 좀 더 순체 수량이나 높게 그 줄기도 개수나 수량이 훨씬 더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지상부에 이게 이제 장미 때처럼 굉장히 억세기 때문에 이걸 언제 예치를 해주는 게 바람직하냐라고 주장하는 분이, 어떤 분은 뭐 8월 달에 아예 그냥 지상부가 우거질 때 잘라버리면 어떠냐고 주장하신 분이 있는데, 실제로 너무 일찍 이걸 베버리면, 지상부를 예치해버리면 이듬해에 새싹이 올라올 때, 새순이 올라올 때 신초마름 그 발생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피해가 상당히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권장하는 건 안전하게 지상부를 왜냐면 이거를 제때 자르질 않으면 이른 봄에 수확할 때 이 구루토기가 너무 억세서 고무장화나 이런 데를 다 찌를 정도로 뻣뻣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저희가 10월 하순 정도에 지상부를 베서 뭐 굳이 옮기지 않고 그 밭에 깔아놓으면 어느 정도 퇴비화도 진행이 되고 뭐 이듬해 수확 작업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작업이 가능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가을에 묘를 정식할 때 언제 정식하는 게 이제 바람직하냐라는 건데요. 보통 저희가 뭐 8월 달엔 정식해야 된다라는 게 일반적인 상식인데, 저희가 실제 실험적으로 해보니까 한 10월 상순까지 정식을 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제일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거는 온도가 떨어지는 문제가 아니고 수분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바로 비가 오기 전날 식재를 하거나 아니면 식재하고 나서 바로 관수를 해주고 하면 약간 늦게 9월 말이나 10월 상순에 정식을 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10월 중순 이후 넘어가면 이 뿌리가 활착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생육 장애를 입게 됩니다. 이거는 생략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눈개승마를 식재하는 사례들을 많이 이제 봐왔는데요. 다양한 분들이 뭐 비탈면도 심고 이렇게 밭 가장자리에 심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 어떤 분들은 이게 계단식으로 된 과수원을 조성해 놓고 겉면에다 심었는데 뭐 상당히 관리를 잘 하시더라고요. 뭐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이렇게 수로변, 그다음에 이제 겉면, 그다음에 산지농법으로 이렇게 나무 밑에다가 이제 심는 경우도 있고요. 저희가 실제로 이런 어떤 현장에서 눈개승마를 확대 보급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랭지 밭을 비롯해서 한번 이제 심어서 그 생육을 이제 조사해보고 확인해본 결과 충분히 눈개승마가 환경 보존성이나 소득성에 있어서 어느 정도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기대를 할 수 있다라고 저희 판단이 됩니다. 저희가 이제 경사밭에 이제 토사유실 문제를 막고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이 어린 묘보다는 좀 빨리 생육이 되기 위해서는 저희가 이제 좀 권장한 한 59트레이에다 그 묘를 크게 키우면 바로 첫 해에도 상당히 크게 그 지상부를, 그래서 제초 노력도 절감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아주 극경사지에서 식재했을 때 충분히 경쟁력 있게, 경제성 있게 관리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활착률이 실제 한 92% 정도로 높게 나타나고요. 어린 묘를 썼을 때는 이 활착이 안 되고 중간에 고사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해요. 의외로 눈개승마가 초기 활착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그 노력이 좀 필요합니다. 여기 실제 시험 상태에서 모습이고요. 화천에서 이제 크게 이제 심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지금까지 눈개승마에 대해서는 과거에 이제 종묘 보급도 지금도 계속 종묘 보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소에서 일정량 생산해서 보급을 하고 있는데 그 과거에 이제 환경부 쪽에 환경청이나 이런 쪽에서도 관심이 많아서 뭐 친환경 농업 흙탕물 저감 사업에 많은 그 관심이 있어서 이걸로 이제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눈개승마를 본격적으로 유통을 하게 된 거는 홍천에서 그 내면 농협에서 이제 처음에 이거를 이제
그 수매를 해서 보고를 하고 있는데요. 해마다 지금 계속 이 사업은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게 이제 일반 산채 유통망으로 뭐 워낙 이제 물량이 뭐 제한이 돼 있긴 하지만 뭐 자체 품질 기준이나 이런 소포형 작업을 통해서 대형 마트로 유통되고는 있습니다. 농가에 따라서는 뭐 생협연에 이런 데서 납품하는 경우도 있고 가공업체 직판하는 경우, 그다음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서 판매하는 경우, 뭐 다양한 그 사례들로 지금 이제 거래되고 있고요. 한 가지 또 고무적인 거는 뭐 일부 농가에서는 시래기 같은 거 이렇게 모둠 상품으로 해서 유통을 시키고 있는데 상당히 소비자들 호응이 좋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 가지 눈계승만 했던 재배상의 문제점이나 개선 방안들이 있는데 일단은 그 유통 소비 문제에서 도매 시장에 좀 상당히 확대돼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품질 기준 마련, 그 다음에 좀 레시피를 좀 다양화해서 누게승마가 의외로 이제 요리를 좀 다양하게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물성이 좀 이렇게 다양하게 그 쫄깃쫄깃한 맛들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유통 개선도 좀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다양한 음식들의 소재가 가능하다고 봐지고요. 다음은 어수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수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강원도에서 아직까지 주력으로 재배하는 지역이 있진 않습니다. 그 이유는 어수리가 한번 식재를 하고 나서 단연 동안 유지가 되기 어렵고 번식이나 굉장히 까다로운 식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어수리는 저희 강원 나물밥의 주된 원료로도 이용이 되고 있는데요. 이 특성 자체가 그 보통 우리 누리대라고 하는 그 외우산풀하고 굉장히 이제 유사한 특성을 갖고 있고요. 외우산풀 같은 경우에는 누리대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맛을 그 거부감을 느낄 수 있지만 사실 어수리는 도시 소비자나 이런 분들도 상당히 이제 좋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기능성들이 최근에 와서 다시 부각되고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새롭게 좀 각광받고 있는 산채가 되겠습니다. 실제로 여러 가지 장아찌나 나물밥, 그다음에 전병 요리 등 다양한 요리로도 소재로도 이용이 될 수 있고요. 제일 큰 문제는 이 종자 발화 문제입니다. 이 종자 발화에 있어서 상당히 장기간이 소요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어수리가 굉장히 부드럽기 때문에 실제로 열이 많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예냉 처리나 이 냉동팩으로 유통하는 게 꼭 필요하다라는 내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지금 이런 자원들이 보통 이제 강원도 산에 여기저기 이제 올라가 보면 아직까지 꽤 많이 이제 확인이 됩니다. 근데 이 비슷한 식물들이 많이 있죠. 그 누리대나 뭐 당귀 이런 거, 그 갯미나리 다 비슷하게 생겼는데 이게 독초하고 사실 좀 혼동이 돼서 어떻게 보면 좀 아무나 채취하기에는 좀 위험성이 있습니다. 이 종자 자체가 사실 채종하는 거 사실 어려움이 있는 거는 종자가 굉장히 미숙 종자입니다. 그래서 휴면성도 굉장히 깊고 이걸 발화를 시키는 데 있어서 굉장히 까다롭다라는 거고요. 이 그림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 파랄 때부터 아주 그 누렇게 숫기가 진한 것들인데 사실 가장 여기서 이제 발화가 잘 되는 거는 이 아래 하단에 보이는 왼쪽 사진이 되겠습니다. 이 오른쪽처럼 너무 숫기가 진한 거는 이미 그 미숙한 상태에서 거의 건조돼서 마른 상태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발화율이 현저히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그 보통 그 일반적으로 그 어수리나 누룩치 포함해서 이 발화를 시키는 방법은 미숙계 종자를 발화시키는 방법은 바로 종자를 채종해서 이 종자를 건조된 상태로 보관하는 게 아니고 바로 파종을 하는 겁니다. 아예 그냥 노지에다 직파를 하거나 그 육묘상에다가 직파를 하거나 아니면 트레에다가 파종을 해서 여기다가 복토를 하고 겨울을 노지에서 이제 바로 나게 하면 오히려 그게 훨씬 더 발화를 높일 수가 있고요. 인위적인 어떤 그 종자를 보관했다가 이걸 발화시키거나 하는 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실제 발화율이 현저히 낮게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고사율은 그 보통 이제 가을에 그 저기 이 식재를 하면 가을 그 봄에 보통 가을에 정식하는 것보다는 봄에 정식하는 것이 훨씬 이제 바람직합니다. 예. 그 다음에 요거 이제 사진을 보시면 이제 자르는 부분인데요. 여기 요 새싹을 자라고 나서 요 아랫부분을 어디를 절단하느냐 하는데 요게 지금 눈이 나올 때 새로 요 빨간 부분을 뚫고선 새잎이 올라오는 자리이기 때문에 항상 요 부분은 남겨놓고 요 윗부분에서 2번처럼 절단을 해줘야만 됩니다.
그다음에 잔존엽수인데요. 잔존엽수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보통 권장하는 거는 한 3엽 정도, 3엽에서 5엽 그 사이를 남겨놔야 됩니다. 그러니까 잎을 수확할 때 한 개체에서 너무 많은 잎을 수확을 하면 이듬해에 현저히 생육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3엽에서 한 5엽 그 사이에서 남겨놓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봐지고요. 잔존 시기는 보통 5월 상순에서 5월 하순이 바람직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추비 시기 같은 경우에는 그 휴면기의 한 반 정도, 그러니까 겨울을 나는 아예 그냥 동계, 가을이거나 아니면 수확이 이루어지는 한 겨울에 보통 한 50% 정도를 그 퇴비나 이런 걸로 그 비료를 주고, 그 다음에 수확이 끝난 이후에 그 지상부의 생육을 위해서 한 50%를 분시해서 한 2회 정도 나눠서 추비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연차별 수확량하고 고사율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적시 문제인데요. 이 꽃대를 제거해 주면 실제로 이제 그 이듬해 생존율을 상당히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꽃대가 이미 이렇게 꽃이 발현된 다음에는 그 효과가 별로 없고, 가능하면 그 추대가 돼서 꽃대가 발현되기 바로 시작할 때 그때 미리 아예 잘라줘야지만 적심 효과가 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발생 초기에 해주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이미 꽃이 이게 만개가 돼서 거기 꽃대를 자른다고 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효과가 나지 않고 그 이미 이 개체가 개화 그 생식기장으로 전환이 되면서 줄기가 경화가 됩니다. 이미 그 단계에서부터 적심을 해버리는 게 훨씬 효과가 좋습니다. 그 다음에 어수리는 이제 병해충의 보통 보고라고 하는데 상당히 많은 병해충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흰가루병부터 여러 가지 이제 진딧물 피해, 나방 피해, 응애 피해들이 실제로 저희가 관찰하고 있는 다양한 산채 중에 가장 병해충이 많이 발생하는 식물이 뭐냐 그러면 어수리를 저희가 꼽습니다. 그래서 그 피해 양상도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나고요. 그래서 수확이 끝나고 나서도 사후 관리를 어느 정도 좀 꼭 해줘야 되는 품목 중에 하나가 어수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와서는 이 어수리의 병해충의 분류 동정이 다 이루어져 있고, 여기에 적용약들도 많이 개발이 되어 있어서 여러분들 농약 사용 지침이나 이런 데 참고하시면 적용약자들을 살펴보시면 되겠을 것 같습니다. 어수리 쌍꼬리 진딧물 같은 경우에도 피해가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요. 그다음에 응애 피해도 많이 나타납니다. 파 총채벌레, 그다음에 애기 입마리 나방, 그다음에 가지 나방, 도둑 나방들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밭에서 다른 산채들 여러 가지 종류별로 심어 놓으면 제일 먼저 그 벌레들이 가서 달려들어서 먹는 식물이 사실 어수리예요. 다른 것들은 먹을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수리가 있으면 어수리를 먼저 먹습니다. 뭐 요거는 뭐 신선초처럼 어수리도 어떻게 보면 뭐 같은 다 이제 산육과 식물인데, 이건 어떤 시장 유통망이나 이런 것들도 좀 이파리와 줄기 부분을 좀 이렇게 길게 어린 잎을 꼭 수확하는 걸 떠나서 좀 길게 그 생육을 시켜가지고 하나의 유통 방식을 좀 삼는 것도 하나의 방법 아닐까 싶습니다. 다음은 이제 땅두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땅두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릅나무과의 일종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뭐 유사한 식물로 알고 계신 거는 인삼도 두릅나무과고요. 그 다음에 오갈피,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천사하면 따뚜릅이라는 거죠. 그 다음 두릅, 그 다음에 음나무 이런 게 다 그 두릅나무과 식물인데, 이 땅두릅은 사실 초본입니다. 그래서 그 자연생으로 어린 수는 이제 식용으로 이용하고, 그 뿌리는 보통 독활이라는 약용작물로 이용하게 됩니다. 최근에 와서는 이 땅두릅 같은 경우에 그 다양한 기능성, 면역력 강화 증진 효과도 있고, 그 다음에 특성한 그 기능성 물질인 카오네로산인도 이제 함유되어 있는 것도 확인되고요. 그 다음에 미세먼지에 그 유발되는 어떤 염증성 폐질환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최근에는 이제 보고가 되고 있어서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뭐 통계 수치는 좀 약간 이제 오래됐는데요. 전국적으로는 2016년 기준으로 이게 이제 농림 통계는 이때가 거의 마지막으로 발표가 되고 최근 통계가 확인이 안 됩니다. 한 300헥타르 정도가 이제 재배되고 있는데, 사실 강원도에서는 거의 재배가 이루어지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 슬라이드를 볼까요? 이 땅두릅 같은 경우에 사실은 그 요리를 좀 다양하게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여러 가지 이런 기능성 연화 재배를 통해서 또 어떤 새로운 그 식재료 산채원으로 이용할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 촉성 재배를 일본에서 이제 주로 이제 하게 되는데 저희 강원도에서도 이걸 좀 기술적인 방법을 좀 보완해서 저희 여건에 맞게 이제 도입을 하려고 본 이제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땅두릅은 사실은 그 어떤 물빠짐도 좋고 여러 가지 이제 일반 산채가 갖추고 있는 여러 가지 토양 조건을 따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고랭지가 평란지보다는 약간 이제 그 수량성이나 이런 것들이 왜냐면 순한 순채 특성상 그렇습니다. 이 굵은 순을 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땅두릅은 그 다른 산채와 다르게 약간 이게 내한성이 좀 떨어져요. 그래서 고랭지보다는 좀 평란지로 수량이 좀 많이 나오는 편이고요. 어린 순과 그 다음에 한여름에도 새로 나온 신초들을 계속 수확해서 먹을 수가 있습니다. 땅두릅에 실제로 이거 이제 노지에서 수확하는 이제 땅두릅들일 텐데요. 보통 이제 이게 2월 달이면은 남부지방에서부터 이제 생산이 됩니다. 근데 가격표 동향을 보면 한 3월, 4월 달 되면서 물량이 굉장히 많아질수록 가격이 급격하게 떨어지게 됩니다. 이런 어떤 문제점들을 검토하고자 저희 연구소에서는 이제 촉성 재배 과정을 이제 연구하게 되는데요. 일단 그 땅두릅의 종자를 가지고 종근을 육묘해서 이 종근을 노지에서 재배하게 됩니다. 재배된 종근을 한 2년 동안 키우게 되고 이듬해에 11월 달에 이 종근을 캐서 이거를 일정하게 갖춰진 시설, 그 밀폐된 시설 안에서 치상을 하고 여기에 이제 그 코코피트나 피트모스 같은 거를 덮어서 여기에 이제 그 가온 조치를 약간 하게 되고 이걸 통해서 이제 한 겨울 내내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빨리 수확이 된 거는 한 12월 한 20일 넘어서 그때부터 이제 수확이 이루어져서 늦게까지 하는 분은 한 4월까지도 이제 수확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촉성 재배를 해가지고 이거를 이제 그 실제로 포장해서 시장에서 이제 유통을 시키고 있는데 이게 최근에 저희 강원도에서 보급된 기술인데 상당히 도매시장에 호평을 받고 있어요. 상당히 가격도 많이 받고 있고 그 세부 내용을 한번 볼게요. 이 백미향은 저희 그 강원도만의 굉장히 고유한 품종이고요. 뭐 이 촉성 재배 상당히 적합합니다. 이게 순도 굉장히 색깔도 백색을 많이 갖고 있고 이 휴면 기간이 좀 짧아요. 일반 자생 두릅보다는 상당히 짧기 때문에 저희 그 촉성 재배에 알맞은 이제 품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품종을 자체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 강원도에서만 일단은 사업화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채종 및 육묘 방법은 10월 하순경에 채종해서 그 저온 수분 처리를 하고 노천 매장을 해가지고 이제 발화를 시키게 됩니다. 뭐 발화하는 과정은 뭐 본 슬라이드를 가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트레이에다 육묘를 하게 됩니다. 노지에서 사실은 이제 생산을 하기도 하고 그 시설 촉성 재배에서 두 가지 이제 생산하는데 저희 강원도에서는 주력으로 지금 삼고 있는 거는 노지는 어차피 남부 지방에서 주력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 강원도에서는 밭에서는 일단은 그 종근을 생산하기 위한 재배를 하고 그거를 이제 시설로 끌고 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이제 실험을 해본 결과 연생별로는 보통 한 3년생을 심으면 많이 나옵니다. 근데 3년 동안 노지에서 이 땅두릅을 키운다는 거는 너무 무리가 있고 작업상의 애로도 있어서 보통 저희가 2년생을 추천합니다. 2년에서 나와 있는 종근으로도 충분히 새로운 맹아들이 형성이 되고 이 맹아들을 통해서 새로운 그 순채들을 계속 수확해낼 수가 있고요. 재식 밀도는 1년생인 경우에는 한 4,100주, 근데 2년생을 할 경우는 한 2,500주가 가장 적합한 걸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림으로 보시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두 폭은 이 시설의 폭은 한 1m에서 1m 20 정도 되는 폭에 너무 넓으면 이제 수확 작업이 어려워서 이게 가장 이제 적합하고요. 그 다음에 한 10에서 15cm를 이제 그게 코코피트를 상면을 덮어주게 되고 이게 이제 발화가 발근이 되면서 위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럼 실제 수확 작업을 할 때는 코코피트 부분을 상당히 걷어내고 아랫부분에 하얗게 연화된 부분을 일정하게 잘라서 수확을 하게 됩니다. 여기는 도식대로 뭐 차광망이나 보온 덮개, 투명 비닐 같은 것들을 조치하게 되는데 요건 나름대로 지금 최근에 재배를 시도하시는 농가분들은 요 조건들을 그 자기 시설 여건에 맞춰서 약간 이제 조정을 해서 맞추고 계십니다. 실제로 저희가 이제 처음에 초창기에는 이게 관행 고설로 해서 서가지고 하는 작업을 했는데 이게 사실 비용도 너무 많이 들고 설치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요새는 이게 저설 땅바닥에다 바로 그 격리막을 세우는 이런 형태로 이제 제작을 하게 되는데 훨씬 비용도 적게 들고 수확 작업도 중간에
뭐 일반 레일도 깔아서 이걸 이제 운반까지 같이 하는 걸로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학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종군을 부치하는 거는 한 11월 하순, 중순 이후에 해야지만 가장 적합하고요. 그 이전에 그 수확된 종군은 실제로 이제 맹아 발현이 제대로 되질 않기 때문에 장애가 일어나게 됩니다. 종군을 치상하는 이제 모습이 되겠습니다. 아까 그 모식도에 나와 있는 방법대로고요. 그 다음에 지오는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열선을 깔아서 관리를 하는데 보통 한 15에서 17도씨를 일반적으로 이제 관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20도가 넘어가면 이 병해가 급격하게 많이 나타나요. 그건 아마 상토에 있는 그 병원균들이나 이런 것들이 발현이 되기 때문에 그럴 것으로 보고요. 온도 관리에 있어서 상당히 이제 중요합니다. 이게 사실은 실제로 제가 농장 몇 군데 가보니까 이게 열선이 중간에 이제 끊어지거나 아니면 또 너무 낮게 온도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게 중간에 이제 그 과열이 돼가지고 중간에 이 뿌리가 전부 썩어버린 경우도 이런 부분들도 있어서 그 센서 위치나 이런 것들을 잘 박아두셔야 돼요. 그다음에 줄기 잘록병 같은 경우에 실제로 지금 포장에서 확인이 됐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일 문제가 상토를 기존에 다른 농사에 쓰던 상토를 재활용해서 쓰는 경우에 이런 피해 양상을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균핵병도 일부 좀 확인이 된 바가 있고요. 이것도 지금 약재가 최근에 이제 선발이 작년에 시험을 통해서 선발이 됐습니다. 잿빛 곰팡이병. 네, 선별 포장은 이게 이제 수확 적기의 적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소포장으로 해서 그 판매를 하게 되는데 500g씩 4상자를 담아서 이 종이 상자에다 2kg로 그 눈꽃 산두릅이라는 이름으로 도매시장에서 이제 판매가 됐거든요. 실제로 가격이 상당히 높게 받았습니다. 한 42,000원 요 상자 하나에. 그러니까 상당히 도매시장에서는 이게 강원도의 주력 품목으로 그 좀 많은 물량이 생산되고 아직까지 뭐 저희가 생산 규모가 굉장히 미흡합니다. 지금 작년에 기준으로 보면 한 1억 4천 정도. 근데 올해 지금 한 3억 원 정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아마도 지금 그 여기 태백을 포함해서 본 사업이 지금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올해부터는 더 많은 물량이 도매시장에 유통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여러 가지 어느 정도의 크기나 형태를 갖고 있는지를 도매시장 중도면을 통해서 확인해서 선발을 했고요. 저희가 현장 평가를 통하고 그다음 경매 시장을 통해서 시장 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어떤 포장재나 이런 것들이 출하 형태나 이런 것들을 조금씩 개량해 나가면서 실제로 많은 가격을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경제성인데요. 뭐 이게 처음에 이제 저희가 아직까지 이제 실험 단계로 처음에 실증 단계이기 때문에 그런데 한 50평 하우스에서 저희가 이제 그 경영 소득 분석을 해본 결과 한 1,500만 원 정도 상당히 많은 금액이죠. 그래가지고 저희가 실제로 종료 생산비 한 160만 원을 포함해서 실제로 들어가는 돈은 한 300만 원 들어가고 상당히 높은 가격에 그 소득을 낸 바가 있습니다. 반면에 여기 일본 사례인데요. 일본에서도 실제 저희가 같은 방식하고 약간 좀 다릅니다. 저희는 여기는 일본은 아예 토굴처럼 아예 기다랗게 저희는 이제 잎을 어느 정도 붙인 상태로 짤막하게 키우지만 여기는 아주 길게 이렇게 이제 뽑아서 유통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저희 도매시장에서는 저희 이런 품목을 이제 그 유통시키는 걸 이제 원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추후에 대일 수출이 가능하다면 이런 방법도 한번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 저희 그 백미향은 그 신초도 좀 일부 이제 수확해서 지상부를 유통시킬 수 있습니다. 올해 지금 저희 사업이 지금 노지에서는 그 한 32농가 그 11.4헥타르 84만 원 정도 지금 하려고 여기 지금 태백은 빠진 아마 태백도 금년도에 이 사업에 지금 참여를 하시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 동계에 사실은 이제 소득원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그 시기에 사실은 이제 새로운 소득원을 창출하는 어떻게 이 사업이 되겠는데 저희 강원도에서 굉장히 이제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이제 강원도만의 어떤 이 땅 백미향이나 품종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고요. 저희 쪽에서도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에 대해서는 그 시범사업 단지나 이런 데를 통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굉장히 이제 슬라이드가 많은데 이제 시간이 아직 얼마 안 남았네요. 이 두릅은 아직 이제 진행 단계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대한 요점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뭐 두릅의 뭐 식물학적 분류나 기능 성분, 한방적인 이용이나 이런 거는 그냥 슬라이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릅에 대해서 이제 좀 실질적으로 조망을 좀 해드리면 강원도가 사실 산도 많고 하기 때문에 두릅을 많이 재배하는 걸로 알고 있지만 의외로 강원도가 집단화된 그 두릅 그 생산지가 조성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다음에 강원도 두릅이 별도의 품질이 규격화돼서 시장에 유통되고 있지는 않고 벌크로 지금까지 납품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 도매시장에서 높은 가격으로 수치가를 받지 못하는 품목이었어요. 그러다가 저희가 재작년부터 이 두릅을 강원도 두릅을 좀 품질도 규격화하고 어떻게 보면 브랜드 가치를 좀 높여서 유통을 시키자라는 취지로 지금 사업이 이루어져서 실제로 이게 가능성을 한번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고냉지 경사전이나 그 이런 어떤 유유지에 식재를 해서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품목 유리한 품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소득 장목화가 유망하다고 이제 판단되어집니다. 여러 가지 이제 품종들이 있는데요. 실제로 이런 대부분의 품종들은 남부지방에 적합한 품종이고 저희 강원도에는 사실은 여러 가지 장애들이 있습니다. 냉해도 있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다행스럽게도 저희 강원도에서 품종을 하나 개발한 게 있는데 이게 대하라는 품종입니다. 상당히 품질이 순품질도 좋고요. 내한성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병에도 좀 강한 품종입니다. 두릅의 가격 같은 경우에도 보면 이제 집중 출하 시기에 사실은 그 조기 축송으로 재배하는 남부지방에서 나온 집중 출하되고 나서 가격이 이 순채 특성상 그 집중되게 되면 가격이 떨어지게 되는데 이때 5월달 지나서 이 만생종 같은 경우에 다시 가격이 좀 이제 오르게 됩니다. 그 이유는 그 시기에는 두릅이 나오는 곳이 없기 때문에 저희 강원도 같이 추운 곳에서는 그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대하 품종이 이 시장을 목표로 이게 그 약간 이제 후반기 만생종으로 나오는 거를 이제 목표로 지금 하고 있고요. 실제로 두릅은 그 이 물빠짐이라는 게 제대로 안 되면 역병이라는 게 굉장히 취약해서 이 청근성 뿌리고 그다음에 물빠짐이 좋아야지만 병에 걸리질 않고 장기 생육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어떤 선정지, 재배지 선정에 있어서 굉장히 좀 그 주의를 기울여야 될 작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뿌리 삽목은 10cm 간격으로 이렇게 그 평삽을 보통 하는 게 일반적이고요. 뭐 1년만 지나도 어느 정도 지상부 생육을 크게 자라는 걸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묘를 키우는 거고요. 그다음에 삽목하는 방법은 그 뭐 그린 것 같습니다. 삽수를 조제해서 실제로 한 10cm 간격의 길이만 갖추면 눈이 달려 있기 때문에 실제로 묘목 생산에 문제가 없습니다. 심는 방법은 보통 이제 그 이 역병이나 이런 게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그 종묘 소독을 하는 걸 좀 필수로 권장을 하고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이른 봄에 한 3, 4월경에 이제 식재를 합니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고요. 보통 포기는 한 5, 60cm 정도, 그 다음에 이제 골은 한 150, 1.5m 정도의 간격을 두고 심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적심을 하는데 이제 경사밭에서 지금 저희가 이건 연구를 하는 단계인데요. 이게 순의 수량을 이게 정화우세이기 때문에 윗부분에 거만 품질이 좋고 옆에 층가에서 나오면 품질이 안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유인체를 통해서 옆으로 이렇게 이 메인 줄기를 기울여 가지고 하면은 이 치가들이 전부 다 정화의 특성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을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충분히 효과가 현재 1년차 결과로는 좀 효과가 있어서 이거 정리가 되면 여러분들에게 한번 좀 기술적인 것들을 보완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유인추나 이런 것들을 써가지고 유인을 하면 그만한 효과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유인하는 높이인데 보통 저희가 이게 몇 센치에서 자르는 게 제일 좋냐고 얘기하는 분들 많거든요. 제일 좋은 방법은 한 10cm 정도로 바짝 자릅니다. 바짝. 그러니까 위에 어느 정도 한 3, 40cm 남겨놓고 자르면은 여러 가지 생육에 있어서 오히려 더 장애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남부지방에서 쓰는 방법인데요. 이게 종이컵 씌우는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 지금 실제로 남부지방에 같은 경우에는 두릅의 재배 방식이 저희하고 틀려서 한 3년이면 한 번씩 묘를 갱신해서 쓰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뭐 여름 두릅도 있고 해가지고 저희하고는 약간 좀 방식이 다른데 뭐 필요에 따라서는 저희 쪽에서도 도입을 해서 그 하나의 기술적인 보완책을 마련할 필요도 있다고 봐집니다. 그다음에 축생자의 작형 요거 하나만 말씀을 드릴게요. 보통 이제 이게 그 신구나 좌우 같이 치가가 많이 발생하는 계통을 가지고 일화삽 재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 삽수를 절단해서
그 대량으로 적재하고 이 그림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옆에서 나오는 싹을 가지고 잘라가지고 이제 식재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일반 이 삽새는 이 정화우세된 것들은 이게 다발로 묶어서 밀폐된 시설 안에서 그 온도를 맞추고 여기다 이제 관수레짐을 해서 생산을 하게 됩니다. 그 줄기 나무 부분을 이제 잘라가지고 이게 한 겨울이면은 이렇게 이제 제품이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제 강원도에서는 아직까지 뭐 이런 것들을 도입해서 일반적으로 생산하는 분들이 뭐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남부지방의 타 지역에서 지금 적용하는 방식인데 뭐 굳이 뭐 사실은 이게 저희하고는 사실 좀 안 맞을 수 있을 것 같고 뭐 필요에 따라서는 저희 쪽에서도 도입의 여지가 있으면 한번 뭐 시도해볼 필요는 있다고 봐집니다. 그 다음에 지금 저희가 정선 쪽에 경사밭을 대상으로 해서 거기 두릅 저희 대하두릅을 가지고 눈개승마를 밑에다가 식재하고 두릅하고 같이 혼식 재배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것도 뭐 연구 진행 중인 상황이긴 한데 충분히 토사 유실도 막으면서 두 가지 초본류와 목본류의 소득을 둘 다 거둘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두릅 같은 병해충은 더댕이병, 그다음에 역병 가장 이제 피해가 많이 나는 병 중에 하나입니다. 해충은 진딧물 피해, 그다음에 그 전박이응해나 노린재 피해도 일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수확 방법은 여러분들 슬라이드 참조해 주시고요. 밑에 보시면 저희가 이제 재작년에 처음으로 눈꽃 산두릅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포장재 유통 포장재를 개량해서 시제품을 만들어서 이걸 도매시장에 유통한 바가 있어요. 상당히 소비자들 그 도매시장의 중도메인이나 경매하시는 분들한테 호평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왜 강원도가 진작 이런 쪽으로 두릅을 유통하지 않았느냐라고 이제 의견을 제시받은 바가 있는데 문제는 남부지방의 순창이나 고창에서 나오는 두릅이 워낙 많은 양이 유통이 됩니다. 근데 사실 저희도 그런 어떤 생산 규모를 어느 정도 갖춰야지만 도매시장에서 시장을 장악할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조금 미흡합니다. 이런 부분 저희 그 두릅을 관심 있는 많은 분들이 모여서 강원도 두릅의 경쟁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봐집니다. 실제로 저희가 두릅의 적정한 어떤 규격이나 이런 것들도 저희가 이제 시장에서 이제 확인을 해본 바가 있고요. 요 두릅을 수확할 때 요 나무 부분이 목질 부분이 거의 없어야지만 실제로 그쪽에서 이제 상품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요 어떻게 보면 이제 약간의 이제 그 제품을 선별하고 다듬는 과정에서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기존에는 이 두릅의 품질 등급이라는 게 특품, 상품, 보통으로 세 등급으로 나눠져 있는데 세 등급으로 나눠져 있다 보니까 보통으로 규정되어 있는 약간 이제 그 상품 외품이죠. 이런 것들은 굉장히 가격이 낮게 받았어요. 뭐 다른 거 한 2만 원 받을 때 그건 한 7천 원밖에 못 받고 했는데 이거를 저희가 지금 품목을 좀 세분화해서 왜냐면 여기 지금 보면 이제 긴특 긴상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개념입니다. 정화 같은 경우는 짤막하게 굵은 순이 나오지만 치가 같은 경우는 길게 순의 길이가 빠지거든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무조건 다 하품으로 취급이 됐지만 충분히 잘 다듬어서 선별해서 포장을 하면 이것도 역시도 어느 정도 좋은 가격으로 거래요. 왜냐하면 이 만생종의 경우에 이 시기에는 타 지역에서 두릅이 나오지 않는 시기이기 때문에 충분히 선별해서 그 품목의 어떤 그 가치만 높여주면 상품으로서의 어떤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가격을 훨씬 수치가를 높게 받는 걸 저희가 이제 확인한 바가 있고요. 관행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요 포장재를 좀 이제 개선함으로 해서 관행보다 그 실제 가격을 한 2배 가까이 높게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그 시험 출하를 한 농가의 그 소득을 분석해 본 결과 매출액은 시바르당 평균 한 그 800만 원 정도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세분화한 모습이고요. 보통 이렇게 가로로 들어갈 텐데 이 세로로 이제 길게 빠진 것들은 이게 가로로 넣을 수가 없으니까 세로로 이제 포장을 하게 되는데 요걸 이제 포장하는 방법을 이게 겹치지 않도록 가운데 부분이 이제 겹치도록 해서 그 진열을 하면 상당히 그 중도매인들이 좋은 가격으로 가격을 매겨주게 됩니다. 실제로 그거에 관한 이제 표준 규격 내용이고 저희가 그래서 이거는 한 5가지 형태로 좀 이렇게 구분을 해서 유통을 시키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저희의 이제 바람입니다. 실제 이제 정책 부서에서 이거에 맞춰서 이제 박스도 제한 그 맞춰줘야 될 것 같고요. 예. 예, 요건 뭐 사업을 뭐 두릅에 관련된 건 저희 강원도의 어떤 차별화된 두릅 생산을 위해서 사업이 확대되고자 저희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요 이고들 빼기까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제가 고들 빼기 같은 경우에는 전라북도 쪽이죠. 그쪽에서 이제 많이 이제 나온다고 했는데 사실은 이 이고들 빼기, 이 고들 빼기 시장이 뭐 아주 한정돼 있는 김치 원료 시장입니다. 근데 이게 김장철에 맞춰서 가을에 한 10월 넘어서 추석 끝나고 이제 그 시기에 나오는 그 고들 빼기가 굉장히 비싼 가격으로 거래가 돼요. 왜냐하면 그 시기에 물량도 없을 뿐더러 그 시기에 수요자가 딱 이 고들빼기 김치를 원하는 수요자가 그 시기에 딱 집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저희 강원도에서는 이 이고들빼기에 관한 연구를 꽤 오래전부터 진행되어 왔는데요. 사실 고들빼기하고는 약간 이제 사촌지간의 이제 식물입니다. 실제로 고들빼기하고 생리 생태는 굉장히 비슷하고 형태가 약간 달라요. 이제 실제로 저희가 그 10월 중순에 하얀 솜털 필 때 이때 채취를 하고 그다음에 이 채취된 종자를 가지고 실제로 이제 비가림에서 이 종자를 다시 채종을 하면 훨씬 체중량도 많고 종자 발효율도 높게 나타납니다. 저희가 이제 이 고들빼기 종자 자체를 구하기 쉽지 않은데 이 고들빼기는 사실은 재배 농가가 이제 많지 않기 때문에 실제 자생하는 그 도로변 이런 데 보면 실제로 많이 확인은 돼요. 거의 뭐 잡초동화 이런 데 보면 많이 이제 나오긴 합니다. 그래서 이 고들빼기하고의 가장 큰 차이점은 고들빼기는 이 병이 많이 생기는데 사실 이 고들빼기는 병도 별로 없어요. 요 뒤에 사이에 슬라이드를 좀 볼게요. 그래서 저희가 이 이고들빼기를 저희 강원도만의 고들빼기 시장으로 키우기 위해서 저희가 고민한 게 이런 겁니다. 수박이나 메론 같은 걸 재배한 양구나 뭐 이런 철원 같은 어떤 시설 재배 단지에서 수박을 키우고 나면 한 7월 달까지 그 재배가 됐다가 나머지 기간에 하우스가 놀게 돼요. 그 시기에 염류질적이 된 이 하우스 안에 뭔가 후작물로 집어넣을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라고 보통 이제 판단하면 뭐 시래기무나 그 가시오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재배하게 되는데 저희가 이게 단경기로 생산할 수 있는 산채류들 중에 고들빼기를 한번 집어넣자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그 양구에서 실증 시험을 해서 여러 가지 이제 수작업이 워낙 많이 들기 때문에 이걸 기계 파종을 해서 적정한 기계 파종 양도 이제 설정을 하였고요. 실제로 파종의 어떤 이 기존에 여러분들 이 그림에 보시는 바와 같이 황금 파종기 같은 건 이제 개량한 게 다조식 파종입니다. 이거를 일부 이 구멍 노즐이죠. 이런 것들을 개량을 해서 실제로 저희가 파종해 본 결과 충분히 경쟁력 있게 이게 실제로 노동력을 줄여서 할 수 있다는 거고요. 요건 이제 아까 지금 말씀드렸던 그 내용입니다. 그 파종 그 규격 주수를 이제 그 제식 주수를 이제 확인했던 거고요. 두 번째 사진 그 다음에 이제 파종을 하고 나서 이게 여름철이기 때문에 이게 발화를 시키기가 사실 쉽지 않아요. 이 미세 종자인데 조금만 마르면 지상부가 마르면 발화가 안 됩니다. 이게 약간 광발화성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그 지상부가 마르지 않도록 그 바로 파종하고 나서 그 멀칭을 해줘야 돼요. 지상부에 차광을 해줘야지만 사실은 이제 정상적으로 발화가 이루어집니다. 다만 조건이 하나 있는 거는 이거를 발화가 되고 나서 한 열흘 이내에는 이걸 다시 벗겨주지 않으면 얘들이 자라면서 잇모 잘록병이 생겨요. 왜냐면 이 그늘이 지면서 그래서 그 잘록병을 막기 위해서 비닐을 걷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또 하나 고민한 부분은 이게 이제 작기가 이제 짧습니다. 한 8월 달에 파종하고 거의 한 11월이면 이제 이게 수확이 이루어지는데 이게 뿌리의 체형이 상품성과 직접 관련이 있어요. 상균이 되면 안 되고 직근으로 빠져야 되는데 이거를 빠질 수 있는 방법이 뭐냐라고 저희가 고민하는 가운데 얻어진 결론은 일주일에 한 번씩 분소수로 물을 주는데 그 물을 중간에 한 번은 끊어주는 겁니다. 3주 차에 가서 한 번만 물을 안 주면 뿌리가 길게 왜냐면 가문 상태에서 직근성으로 뿌리를 수분을 흡수하기 위해서 뿌리가 뻗게 되는 거죠. 그 3주 차에 한 번만 간수하면 되는 단수 조건, 그러니까 물을 주지 않는다라는 그 조건만 갖춰주면 되겠습니다. 이 뒤에 슬라이드가 혹시 있나 모르겠네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은 지금 제가 설명드렸고요. 요거 참 시장 반응의 용어를 좀 간단히 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실제로 양구에서 실증 시험을 한 결과 뭐 도매시장에서 충분히 이게 물량이 많이 공급만 되면 충분히 이것도 남부지방의 고들빼기가 경쟁할 수 있는 저희 강원도만의 고들빼기 시장이
새롭게 이제 마련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저희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kg 그 한 상자에 500g짜리 8개 담아서 이제 유통을 했고요. 실제로 저희가 이게 요게 옆에 보시는 게 이제 고들백이고 그거하고 이제 다르게 이제 이고들백인데 뿌리 체형이 약간 좀 다르죠. 그러니까 뿌리가 약간 좀 이제 굵고 그다음에 이파리가 불긋불긋한 이제 색깔이 납니다. 그래서 뭐 이 어떤 분들은 보면 그 이고들 고들백이를 아시는 분들은 고들백이하고 좀 다르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아마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가 이 고들백이는 이 건강 기능성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뛰어난 강원도만의 고들백이라는 걸 좀 홍보할 필요가 있지 않냐 생각이 듭니다. 좀 그런 인식이 좀 필요하고요. 실제로 이제 토양 개량 이게 여름에 그 시설하우스 염류식초 토양에서 재배하는 거 거의 뭐 비료를 주지 않고 키워도 문제가 없고요. 토양의 그 개선 효과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뭐 어느 정도 저희가 실제 시장에서 유통해 본 결과 충분히 그 4kg 한 상자에 한 32,000원 정도 실제 직거래를 할 경우 한 6만 원까지도 받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득 경영 분석표고요. 여러분들 이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그 하우스 330스퀘어미터니까 그 한 100평 하우스 되겠죠. 거기서 한 85만 원 정도 이제 소득을 거뒀으니까 뭐 상당히 작은 소득은 아닐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300평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350만 원 정도를 이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요 사업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종자나 포장재, 파종 기계 같은 것들을 지원함으로 해서 농가들을 육성하는 거를 정책 제안을 한 바 있습니다. 뭐 많은 내용을 단시간 안에 얘기하려다 보니까 그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자세하게 슬라이드 설명하지 못하고 지나간 부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료는 그 여기 농기센터에서 담당 선생님께서 갖고 계시니까 필요에 따라서는 자료를 받으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저희 산채연구소 뭐 평창 봉평에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장목돌 저희 강원도에서 신소득 자원으로 개발하고 여러분들 그 산채 농업인들의 소득 증진을 위해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